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제가 캐주얼하게 입은 이유는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릴 그 제품 때문에 이렇게 입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입고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일단 미증 씨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을 한 게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사실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0.5%, S&P 500과 나스닥은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이란발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제 미국과 이란이 뭐 전면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불안함 더하기 어젯밤 사이에 사실 뭐 블라우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지금 계속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펀드 중에 하나를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단이라는 게 영구하다. 중단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좀 병행하지 않나 싶은데 이걸 또 영구 중단한다. 근데 이 펀드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한 기술 업종에 또 투자를 했었던 펀드이기 때문에 이 사모대출과 또 연동이 돼서 그것에 이제 대출 펀딩을 해주는 그 펀드라서 이 관련한 시장의 우려감이 굉장히 또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전성 이야기, 금융시장에 있어서 뭐 굉장히 또 파장이 클 걸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일단 저는 이제 막판에 줄어든 낙폭을 보면서 큰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일부 하긴 했는데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7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우리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메리츠증권 김현수 PB와 함께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죠. 현재 미국 쪽에서는 어떤 전략이 조금은 안정적이고 우리가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우, 오늘 목소리는 조금 나아졌네요. 좀 낫네요. 다행입니다. 그 마음이 저도 딱 그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네. 목이 탁 안 트이면은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아이고 죄송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명성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에 이 네. 불어닥친 사모펀드, 사모대출 이 키워드는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영구 중단, 펀드 환매를 영구. 내가 만약에 여기 투자했으면 네. 난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환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BDC라는 곳이에요. BDC가 뭐냐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모신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도에 우리가 신용 위기를 겪었죠. 크게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신용 대출들이 경색이 됐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들이 그러면 내가 사모로 이제 좀 이렇게 조달을 하겠다. 대신에 내가 책임지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 디벨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자 입장이 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환매를 영구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환매라는 건 블루아울이 중간에서 그 사모 대출자들을 모은 거잖아요. 빚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가져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거 하기 싫어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환매를 요청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막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사모 펀드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엔젤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를 네. 100%뭐 1000%벌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완전하게 빵원, 그렇죠. 수직 조각이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그 기업 입장에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가
관련한 그 AI 업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블루아웃 캐피탈 내부적인 문제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네. 이게 그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과거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얘기했던 바퀴벌레 네. 얘기가 바로 이 사모신용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모신용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지금 채팅창에서도 으라차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라클 투자한다고 했다가 철수한 데가 어디였더라? 그게 바로 이 블루아웃 캐피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BDC들이 사모신용을 많이 모아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줬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금 경색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고, 이 사모신용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들어보면 그 가장 조금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출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용의 위험도를 명확하게 체크하기가 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우리가 좀 대출이 좀 어려운 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많이 나갔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바퀴벌레랑 똑같아요. 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악재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악재들을 우리가 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가 이제 블루아웃이 그러면 우리 환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할게 하니까 얘네 진짜 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도를 한대요. 네. 매도를 해서 환매가 지금 너무 빗발치니까 그걸 잠깐 막아놓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해놓고 그게 이제 되면은 그걸로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루아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BDC들이 다 완전히 지금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데 블루아웃만의 일단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마치 정말 바퀴벌레처럼 이게 알 수가 없는 퍼져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간밤의 문제를 두 가지로만 딱 찝자면 네. 결국 계속 우려했었던 첫 번째는 금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BDC들도 불안한데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터질 뻔하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이제 이란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매크로 변수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네.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나 맵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러셀 2000은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일단은 블루아웃이 악재는 맞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돌발 변수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사모신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왔던 악재라는 점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막 크리티컬한 문제면은 이렇게 저가 매수가 안 들어왔겠죠. 그래도 그래 뭐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했던 거니까 하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악재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뭐 시장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래서 S&P 500 맵도 보시면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그 장중에는 좀 더. 네, 맞아요. 많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도 왜 이러는가. 많이 빨간색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린라이트가 많이 조금씩 들어왔죠. 네, 다행히 반도체 쪽에 AMD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왔고요. 역시 샌디스크는 네. 그리고 또 암페놀 요거 보시면은 이제 광 케이블, 광섬유 쪽으로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어요. 이쪽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이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어쨌든 시장에는 이게 악재가 계속 돌려막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돌려막기. 네. 근데 악재를 미리 맞은 업종은 그래도 나름 또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우리가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 로키드 마틴이 좀 올라왔잖아요.
캐터필러도 요즘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산업재 그리고 기계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오늘 옥시덴탈의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재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가의 상승이 진짜 전쟁이 나면 뭐 그러면은 사실 호재고 뭐고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전쟁이 날까요? 전쟁을 전면전으로 네. 만들어 버리면은 양국에 그렇게 좋진 않죠. 그쵸? 음. 그래서 그냥 긴장감, 불안감만 조성하면서 서로 뭔가 얻고 싶어하는 거를 계속 협상을 하지 않을까. 사실 하는 이것도 생각들을.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거요? 안 났으면 좋겠다잖아요. 전쟁은 네. 그렇죠. 안 나지 않을까? 뭐 블루아웃을 만의 문제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그렇죠.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진짜 너한테 딱 골라야 돼. 너 전쟁 날 거에 베팅할래? 안 날 거에 베팅할래? 라고 하면 저는 안 난다. 저도 안 난다에 베팅할 것 같거든요. 최소한 50.1대 49.9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서 좀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이 이어져서 러셀 2000 쪽으로도 좀 이어진 게 우주항공이 또 괜찮았습니다. 우주항공. 우주항공이 결국 연결하면 방산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 또 블룸에너지 강세 보였고 헤클라 마이닝 또 올라왔고 이런 그림들 보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씩 저가 매수의 온기도 유입되고 있구나. 예,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1월, 2월 동안 그래도 뉴욕 증시 꽤 많이 빠지긴 했구나. 예, 뭐 물론 S&P 500 기준으로 많이 빠졌다는 건 아니고 기술주 기준으로 꽤 많이 빠지긴 했구나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반대로 또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금리 4.07%. 뭐 어쨌든 떨어지기는 했는데 잘 안 떨어지죠. 어쨌든 4%대가 유지된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그런 시장의 악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도 다시 올라오네요. 97.9까지 강하게 또 올라옵니다. 또 금 가격도 5,000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들보다 이제는 이 유가가 제일 중요해졌죠. 유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니까요. 이게 전고점을 넘었어요. 이때 66.48이었는데 고가가 지금 66.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긴장감을 갖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시장을 또 짓눌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빠르게 앞선에서 제일 많이 맞은 섹터가 코인이잖아요. 네. 코인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거예요?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미리 매를 맞은 쪽은 조금씩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네.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투자를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 네.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거래량이 지금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그 AI에서 뭐 AI 파괴론에서 문제로 제기됐었던 게 소프트웨어 섹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또 반대로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저가 매수가 일단 유입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뭐 공매도 세력도 좀 있을 거고 여기가 문제라고 하니까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쪽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싸움이 그래도 좀 강한 변동성으로 상승하는 변동성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만 늘었지 IGV ETF 가져오면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이 여전히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구나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가쁜 피그마가 등장하면서 세상을 구할 뻔했습니다. 피그마의 등장? 어떤 내용이죠? 실적 내용이 네, 좋아서요? 피그마 실적이 갑자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피그마가 제 예상 범주 안에 있던 소프트웨어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AI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1번 중에 하나였거든요. 피그마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도비 같은 편집 거예요. 툴인데. 네, 어도비 같은 거. 저거 되게 어려워서 저 대학 시절에
공부하다가 네. 멈췄던. 근데 이게 또 네. 그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가 봐요. 전문가들은 저거 아니면은 다들 프리미어 프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다들 프리미어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이라든지 사진 편집의 그 어려움과 함께 좀 더 고급진 스킬풀한 그런 것들을 네.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적에 그린라이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 디테일을 AI가 아직까지는 구현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그마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세상을 좀 구할 뻔했고 이 숫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계속 구독하는 그 돈 내는 사람들이 전 분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늘었는가. 네. 근데 이게 10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반등을 했네요. 136%까지. 그래서 어쩌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AI 때문에 다 망한다라는 우려는 좀 과도했을 수 있겠구나. 피그마가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좀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피그마가 그 엔트로픽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었거든요. 2월 18일에. 그러면서 피그마 CEO가 그 뭐 엔트로픽이랑 이게 파트너십은 또 어떻게 체결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가 AI에 적응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물론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어. 라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서비스나우 CEO도 보안 없으면 사실 AI도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보안이 없는 AI는 혼란 그 자체다 라고 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들이 저점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한 게 초를 친 게 이제 블루아울인 거죠. 블루아울이 사모신용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 참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 사모신용이라는 말도 어렵고 환매라는 말도 어려운데 그걸 영구 중단을 한다. 퍼머넌틀리가 영구적인이라는 뜻이 맞긴 맞더라고요. 영구 중단을 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그러니까 모든 펀드를 다 환매를 중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운용하고 있는 네. 펀드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영구적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네. 약간 좀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들려요. 네. 느껴지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블루아울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BDC 관련주들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블루아울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 이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을 한다는 건 바로 그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 우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AI 소프트웨어 피그마가 좀 살려놓나 싶었는데 이제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여전히 불안하구나라는 점에서 시장이 긴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AIII라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설문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불리시를 베어리시가 그 3개월 만인가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그런 시선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증시는 요즘 거의 미쳤잖아요. 불리시가 아마 지금 이거 조사하면 불리시가 한 7, 80은 나올걸요? 우리는 다 돈을 분리시. 네. 분리시. 근데 분렸죠? 여기는 하도 안 가니까 이제 베어리시가 이렇게 역전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AI 쪽에서 좋아질 뻔했다가 그 블루아울 때문에 다시 우려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우려가 단기적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확대가 돼서 투자 심리를 확 꺾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그마에 대해서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저만 오. 어려웠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께는 쉬워도 여도훈에게는 또 어려울 수 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잘 사용하시겠죠. 기본적인 그런 툴이 되나 봅니다. 대학생 도훈이한테는 어려웠어. 네, 그렇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블루아울의 문제가 되는 게 앞서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대로 네. 결국에는 사실 금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높아서 부채가 터질 것 같고 네. 부채가 터지면 우리가 꿈꾸는 AI 세상이 더 느려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6천 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사실 이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실업자가 뭐 역설적이지만 실업자가 늘어나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는 건데 예상치를 하회하고 내려간다는 건 실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아니 고용도 안 좋은데 실업자도 줄어드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경색돼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시장은 뭐 긍정적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 탄탄하네 이런 쪽으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16.3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그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랑은 다르죠.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보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역시 뭐야 고용시장도 탄탄하고 경기도 탄탄하네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시카리 총재도 고용시장 보니까 여전히 견조해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 말뜻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거야. 중립금리에 가까워졌어 쪽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정리해 보면 연준은 두 가지 책무 모두에 근접해 있다라는 게 이제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표치에 다 가고 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택을 지금 굳이 금리 인하를 해서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될 때다라는 거고, 되게 뭐 AI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금리 정책을 어떻게 뒤바꿀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을 또 한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네요. 암호화폐 완전히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아유. 연준 인사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지금 연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연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뭐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도 일단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적체돼 있는 거거든요. 정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막 좋아지지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꺾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신규고요. 이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청구자가 늘어나요.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규는 생각보다 괜찮네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근데 이미 잡을 잃은 네, 사람들이 맞아요. 계속 저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이게 또 미국에서는 요새 투잡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풀타임 없어서 잡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정규 직장을 다녀도 지금 그 돈만 가지고서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거기서도 뭐야 고용 안 좋네 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실업수당 열어보니까 뭐야 실업수당 탄탄하네? 뭐야 그러면 고용도 안 좋고 실업자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자르지도 않고 뽑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여 있다. 근데 또 이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택 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또 하회했고 이게 예상치가 원래 플러스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8이 나왔습니다. 잠정 주택 매매 지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시장은 뭐 금리가 좀
모기지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자들은 아직까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나 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러면 또 금리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싶다가도 모기지 금리는 또 기준 금리랑 또 다르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기지 금리는 어느덧 4년 사이 최저치까지 계속 잘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연준은 굳이 지금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릴 유인 동기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그 블루아웃 캐피탈과 같은 사모신용 우려는 당분간 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기준금리가 꽤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일단 뭐 제한도 있지만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저도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은행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물어봐요. 아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네 돈 벌어서 내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제유가가 전고점을 결국에는 뚫어냈는데 이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내용은 금리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 요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 시장을 그 위에서 누른 게 금리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유가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66달러 선을 넘으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좀 이란이랑 뭐 대화한다 그러면서 완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대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사이에 톡톡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0일 안에 알게 될 거랍니다. 모르겠어요. 미국 쪽 얘기, 트럼프 쪽 얘기죠. 어쩌면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전쟁까지는 원하지 않은 그렇겠죠. 건데 어쨌든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뭐 꽁트도 아니고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Maybe. 앞으로 10일 안에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연휴 전에 뭐 주말 전에 뭐 합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계속 장기화되는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봤을 때 마음 먹고 딱 결정되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못하고 질질 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란을 건드려서는 이게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도 생각을 할 거고요. 본인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그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전쟁을 시작을 했다가 혹시라도 장기화가 되면 그 유가가 시장을 엄청나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장담 못하는 입장에서 버튼을 쉽게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마음속에 베스트 시나리오는 협상 결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어쨌든 그 협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2003년 이라크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군력이 지금 이란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전이면 전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거는 뭐 물론 우리가 예상하건대 트럼프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 또한 위협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고 가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전면전 가는 거라서 그쵸. 그런 위기도 49.9 대 50.1로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 막 지금 막 뭐 M7 좀 싸졌다고 막 지금 사? 그러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하는 거고. 아니라. 그래도 막 저에게 답을 구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한다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내시는 분은 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실 거고 아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기다리셔야죠.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또 이럴 때가 나에게는 기회였다 싶으면은 또 항상 얘기하죠. 분할 그쵸. 매수, 분할 매도. 근데 왜 우리 항상 생각해 보면 네. 아 그때 진짜 기회였는데 점점점 불안했을 때. 그게 항상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 주식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좋은 기업을 줄 아는 돈. 제가 세 그러니까요. 가지 항상 강조하죠. 네. 우리 근데 시간과 돈이 없어. 네.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건 참 모르겠어요. 고민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불똥의 팀 뭐 영국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뭐 영국이랑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길래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영국이랑 사이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계속 조금씩 틀어져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의 사용을 영국이 막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게 이제 영국 입장에서 국제법 위반할까봐 우려 때문에 유럽에 배치된 미군 중폭격기 전력의 주둔지들이 있대요. 네. 디에고 가르시아 국제공항, 페어포드 공군기지. 네. 근데 이런 쪽을 영국이 허가를 내주기가 지금 애매하죠. 자기들도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진짜 버튼 하나만 누르기 직전까지 준비를 한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러면서 뭐 러시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게 협상 카드이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기다릴 뿐인 거죠. 이게 항상 네. 이 극적으로 대치가 최고조에 달을 때는 협상의 끝물이거나 아니면 이 협상이 안 돼서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면전으로 가거나 둘 중에 네. 하나잖아요. 뭔가 이슈가 긍정으로 끝나든 부정으로 끝나든 끝을 좀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긴 합니다. 뭔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극으로 예, 치닫고 그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곧 예. 좋든 안 좋든 끝은 난다. 결론은 예, 나겠다. 결론은 예. 난다. 그래서 아까 생각이 10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뭐 토요일에 실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일부 있더라고요. 살짝 겁을 줄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시나리오들이 계속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그냥 터지려면 한꺼번에 다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찔끔찔끔 말고.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근데 우려들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네. 트럼프가 저렇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 해결이 언제 나겠느냐. 또 칼쉬에서 네, before April 4월 전에 결론이 날 것이다는 14%밖에 안 돼요. 지금 2월인데 8월까지는 갈 것이다. 35%.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질질 끌 네.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위협하면서 협상 테이블 나와라 이러라 하면서 저 before 2027년 그것도 40%가 압도적으로 넘어요. 많네요. 예. 그러니까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간다면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계속 높은 곳에서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버튼 누르는 걸 혹은 이란이 버튼 누르는 걸 둘 다 주저한다면 그냥 이런 긴장 상태로 계속 우리는 유가에 대해서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유가 관련주를 우리는 계속 한 당분간 좀 끌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요거 제가 이제 곧 예정되어 있는 주말 컨텐츠에 이런 지정학적인 국제 정세 이런 거를 다룰 예정이거든요. 오. 요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이 긴장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네. 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유지에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그러네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관련자분께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밖에서는 이런 소란이 있고 또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신이 없는 게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2월 20일 오늘 그 관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관세 결정.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또 열심히 또 뭐 홍보를 하죠. 내 관세 때문에 적자가 흑자가 될 겁니다. 네. 관세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JP 모건에서 판결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가지 확률을 넣으면서 지금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줬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관세가 없어지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면 살아남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JP모건 말이니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죠? 네. 가장 높은 확률, 64%의 확률로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예, 대법원에서 요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요청을 용인하는 거죠. 예, 용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S&P 500은 아마 0.1%에서 0.2% 상승 마감할 수 있다. 큰 변화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딱 발표 나오는 순간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대요. 근데 아마 큰 변화 없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26%의 확률로 관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락할 거래요. 오히려 관세가 지금처럼 트럼프 말대로 인플레 남아 있으면 자극하고. 지수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후에 관세가 폐지되고 대체될 확률은 낮은 확률이지만 9%지만 그때는 이미 한 1에서 1.5%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관세가 아예 대체 없이 폐지될 경우 그러면은 S&P 500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의 관세는 사라지고 트럼프가 분명히 대체용으로 뭔가를 준비할 거다. 그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쩌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미국은 괜찮은데 과연 관세를 우리가 대비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건 또 문제죠.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를 또 계산을 또 다르게 해야 될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월마트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네. 가이던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뭐 아쉬웠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게 예상치를 다 하회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 실적이 가이던스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은근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월마트가 이커머스를 또 열심히 하잖아요. 네. AI도 열심히 돌리고 그랬더니 이커머스 성장세는 유지가 되면서 요즘 K자 소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반대로 월마트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가가 오른 줄 알았는데 또 고소득층까지 월마트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그렇죠.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될지 그 시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려가 가이던스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네. 고소득층이 가서 여기서 비싼 막 가전제품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생필품을 산대요. 맞아요. 돈 예. 아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생필품의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물가가 왜 올랐는가? 굳이 따라가면 월마트는 사실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유통업체거든요. 네네.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월마트의 가이던스를 이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아직도 관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세와 관련된 결론이 좀 빨리 나오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주가를 잘 막았어요. 막았던 이유는 지금 가이던스가 이렇게 빠졌고 뭐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월마트의 AI 에이전트 스파키를 잘 써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유용하더라. 라고 하면서 AI가 잘 자리를 잡으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가이던스도 다시 상향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잘 컨트롤할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 AI는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좀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에 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면 신보틱이 이제 월마트의 자동화를 도와주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네. 로봇 관련주거든요. 네. 키뱅크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직접 미팅을 해봤더니 이 회사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70까지 상향을 했고요.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월마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냉동, 신선식품, 풀필먼트, 헬스케어, 의류 이런 쪽으로 계속 자동화에 신보틱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또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도움이 된다, 자동화가 도움이 된다, 신보틱도 도움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네. 보는 시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가 좋다고 해서 도어대시를 봤더니 이번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근데 가이던스가 얘네는 오히려 좋았어요. 가이던스가 좋아져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랑 좀 비슷해요. 다들 돈은 엄청 풀었고 물가는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데 네.
다들 뭔가 이커머스 이런 것들은 많이 쓰고 고소득자들이 그런 걸로 배달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걸도 또 경기는 또 괜찮아 보이고 뭐 투자는 또 활성화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대시도 올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량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도어대시가 이제 뭐 쿠팡 같은 거잖아요. 쿠팡이츠라든지 그쵸. 배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YOY 기준으로 32%가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배달 서비스에서 도어대시가 미국에서는 확실히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디어, 우리가 흔히 농슬라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이죠.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건설업황과 농업업황이 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자율주행 쪽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이렇게 요즘 좀 괜찮구나. 그리고 의외로 그 경기 민감, 유가 올라가고 또 아까 보셨던 대로 산업재, 방산,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은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쪽은 여전히 계속 괜찮구나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업체인데 네. 수리 비용이 또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뭐 중고차 자동차 쪽은 여전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리하려면 이제 부품 필요한데 그쵸. 부품 수급을 또 해외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부적으로도 하겠지만 그런 비용이 또 늘고 있습니다. M7이 이제 올라올 때도 되지 않아. 어제도 저희가 M7 종목들 YTD로 봤을 때 다 수익률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요.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비교해 봤더니 네. 이 정도면 좀 기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회예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2월 들어서 S&P 500의 M7 빼고랑 M7이랑 네.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M7이 바닥을 만드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매그7 ETF. 맥7. 뭔가 바닥을 잡아가나 싶기도 하고 M7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잖아요. 뭔가 더 빠질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싶었는데 긍정적인 이슈들을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모아봤어요. 네. 첫 번째로는 오픈 AI 1,000억 달러에 대한 그 투자 유치 라운드에 1단계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 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다가 200억 달러밖에 투자 안 한다. 근데 이게 1단계 라운드라서 엔비디아가 나눠서 투자하는 건데 어쨌든 오픈 AI가 그걸 다 모았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블루아웃 때문에 자금 우려는 있어도 결국 오픈 AI가 돈 주세요 하면은 다 이렇게 가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샘 올트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엔스로픽 사장 AI 뭐 서밋 같은 걸 인도에서 했는데 네. 다 손잡고 사진 찍는데 둘이는 손을 안 잡더라고요. 경쟁사라서 그런지. 아, 일부러 안 잡았을까요? 네. 그냥 대놓고 둘이 다 잡았어요. 여기 있는 열댓 명이 다 잡았는데 둘만 안 잡더라고요. 그 손 잡다가 또 이렇게 까먹었을 이거 수도 영상 있잖아. 보시면은 그래요? 티 나요. 그냥 아예 안 봐요? 네, 티 나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AI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재미로 하나 넣어봤고요.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5,000주 정도. 한 20억 산 건가요?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지 이들도 저가 매수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자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이 뭐 세계 최대 매출 기업에 등극했다. 요거는 그냥 월마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BC 캐피털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M7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구글도 자체 하드웨어 개발 노력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TPU 뿐만 아니라 이제 CPU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자체 하드웨어 개발 노력을 지속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TPU 관련주 언급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셀레스티카 주가 괜찮았고요. 네. GE 버노바, 네비우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거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커버리지를 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광섬유, 루멘텀, 코이어런트의 주가도 괜찮았고요. 근데 아쉽지만
하드웨어는 조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조금 변동성이 있었어요. 아까 그 구글이 계속 내재화를 한다고 하니까 인텔 같은 종목의 주가가 좀 빠졌던 것도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샌디스크는 올랐지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완전히 주도를 하다가 살짝 데이터 센터도 이제 많이 빠졌네 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점이었고요. 유가는 그냥 뭐 유가 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련주가 정유주 옥시덴탈 급등했고요. 쉐브론 올랐고 네. 그리고 해운주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항공주는 떨어졌다. 뭐 유가 관련주가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목도 안 좋은데 열심히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오늘 기름칠 좀 하죠. 아, 네. 기름칠하기 위해서 알리오 올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아유, 오늘은 고맙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를 제가 개인적으로 파스타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토마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오 올리오 좋아하는데 요거는 알리오 올리오가 어떻게 보면 만들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또 이게 감칠맛을 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김호윤 봉골레 이 셰프님 유명한 분이죠. 네, 제가 또 유명하세요. 흑백 요리사를 안 봐가지고 흑백 요리사 나오시는 분이에요 혹시? 흑백 요리사는 잠깐 나오셨고 그래요? 원래 예전에 유명한 분? 그 막 올리브 쇼 같은 거 아세요? 아, 그 옛날에 셰프들 어, 올리브 어, 어. 채널에서 네, 방송. 네, 네. 그때부터 좀 유명하셨어요. 그렇군요. 엄청 훈남이시네요. 봉골레. 훈남에 자꾸 눈이 가네. 진짜 맛있어요. 예, 알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기름칠 해야 돼요. 3+1으로 4팩 드립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38,0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이 김호윤 셰프님의 레스토랑이 블루리본 더 이탈리안이라는 블루리본에 등재된 아시죠? 블루리본 되게 맛집 리스트. 거기 더 이탈리안이라는 곳이래요. 더 이탈리안 클럽. 여기에서 요 파스타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게 한 팩에 아마 2인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인분은 아닐 것 같고 요거 총 4팩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호박이랑 모시조개라고 해야 되나? 바지락인가? 요 같이 들어갑니다. 진짜 드셔보세요. 간이 기가 막힙니다. 맛있죠? 제가 진짜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네. 어머 간이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알리오 올리오의 핵심은 봉골레 핵심은 간이잖아요. 그 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주시니까 이거는 이건 뭐 합격이네 그냥 바로. 합격.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십시오. 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에다가 이제 화이트 와인 한 잔 탁 해주면 야. 너무 좋겠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분해서 일한 막 얘기 나오고 그래서 화나는데 제가 맨날 맛있다고 했나요? 저 맛있다라는 얘기는 되게 흔하게 안 하는데. 맞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말에 우리 밖에 나가기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봉골레 파스타 이거 되게 제가 레시피를 봤더니 엄청 간단해요. 그냥 넣고 볶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다 이제 뭐 와이프랑 혹은 이제 여자친구 가족들이랑 다 같이 화이트 와인. 예, 봉골레 파스타에는 화이트 와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 진짜 사 먹어야겠다. 요거는 제가 구입합니다. 아시죠? 지난번 제가 갈비찜 구입했을 때 완판 사태 났던 거 기억하시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완판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오늘 입은 요 후디는 일어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는 마이크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마이크 나와요? 나옵니다. 제가 여동 리포터 오늘은 나이키 제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기모 어떻게 우리 둘 다 똑같이 안에다 오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요거는 별매예요. 요거는 별매. 각자 이제 챙겨서 입은 거고 후디 후디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기모 없는 제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핏감 괜찮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시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키 옷 입으셨는데 어떻게 나이키 주주세요? 저 운동하러 나왔다가 네. 뭐 3% 찍는 것 같아서 구경 왔어요. 네. 핏 되게 좋으시네요. 105 사이즈? 네, 맞습니다. 엑스라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레이 컬러랑 요 두 가지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이런 제품들은
앉으세요. 이제 커플룩으로 하셔도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최초로 저희가 5만 원대에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능성 데일리룩 나이키 프렌치 테리 후드 제품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남녀 공용이니까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